안녕하십니까. 카이로스 경영연구소 최종엽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노노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궁할 때 통하는 노노인 문학 이런 부제를 제가 달았는데요. 좀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특히 노노에서 어떤 그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가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축심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심시대. 1949년도 독일의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축의 시대, 또 엑스열에이지라는 말을 처음으로 꺼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이제 그 인류 문명사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기반을 쌓았던 시기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류의 문명사 그러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 1차, 2차, 3차,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다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은 특별하게 약 60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인류 문명사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특별한 시기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죠. 언제가 축심시대였을까요? 언제가 인류 문명사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기반을 쌓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 르네상스 시기가 아니었을까? 혹은 산업혁명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대답을 가장 많이 들었는데요. 놀랍게도 칼 야스퍼스는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전 800년 사이를 들었어요. 도대체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전 8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인류 문명사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이 기반을 쌓은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특히 노노 그리고 공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공자는 이제 언제 때 사람일까요? 공자는 춘추시대 사람이죠. 춘추시대.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원전 551년 출생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짧은 퀴즈를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자보다 대략 한 70년 전에 태어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한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서양 사람 한 명과 동양 사람 한 명을 제가 한번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양 사람은 이제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탈레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공자보다 대략 한 70년 전에 태어났고요. 동양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모든 분들이 다 아실 만한 분이고요. 공자보다 대략 70년 전에 태어난 인도의 석가모니가 공자보다 그래도 먼저 태어났죠. 여러분, 공자보다 30년 전에 태어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산수나 혹은 수학 시간 때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세계적인 수학자 이름을 한 명 대봐라. 이러면 보통 사람들이 피타고라스를 들 수 있잖아요. 바로 그 피타고라스가 공자보다 대략 한 3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공자는 그 당시 때 73세까지 살았다라고 합니다. 결코 적게 사는 건 아니죠. 요즘으로 생각해봐도 장수를 하신 그런 측에 이제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공자가 죽고 나서 10년 후에 저 그리스에서 또 세계적인 철학자가 태어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대략 40년 후에 플라톤이라는 사람 나오죠. 플라톤 대략 40년 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또 나오게 되잖아요. 저 서양 문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저 플라톤의 문명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서양 문명의 시작과 끝은 플라톤의 재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까지 플라톤을 아주 극진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대단히 유명했던 이 철학자잖아요. 물론 이제 초기에는 그 플라톤의 그늘에 가려서 좀 이렇게 유명세가 덜했지만 중세 이후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학문이 대단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포커싱을 받았고요.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대단히 유명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때 인도 북부와 유럽까지를 통합을 시켰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멘토, 즉 스승이 누구였을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이제 이렇게 대단히 유명한 얘기지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대략 한 10년 차이로 저 중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또 태어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맹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자, 맹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간적인 차이로 보면 공자하고 맹자의 차이는요, 18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자가 죽고 나서 110년 정도 후에 맹자가 태어나게 되지요. 맹자 3년 후에 장자라는 사람도 나오지요. 그리고 장자 대략 한 50년 후에 순자라는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순자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죠?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잖아요. 왜 도대체, 그러니까 맹자가 대략 한갑 정도 나이에 순자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순자라는 사람도 맹자의 학문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순자는 유독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까? 거기에는 특별한 연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히 논어 시간이기 때문에 순자 이야기를 많이 못 해드립니다만, 순자도 맹자 이상으로 가는 아주 대단한 유학자였다라고 이제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순자가 쓴 순자라는 책을 이렇게 넓히다 보면 저 중간에 그 성악편이 나오는데요. 성악편을 이렇게 하나씩 읽어가다 보면 사람은 정말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들어가는데 정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순자가 있었고요. 순자 대략 한 30년, 40년 후에 순자의 바로 직제자였던 한비자라는 사람이 또 나오게 됩니다. 중국의 그 법과 사상을 세팅을 했고요. 통합을 시켰던 한비자가 그때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동양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기원전 100년경에 활동을 했던 그 사마천이라는 사람이죠. 사마천. 사마천은 사기라는 책을 썼고요. 사기라는 책이 나중에 제가 또 읽어보니까 대단히 그 분량도 많고요. 아주 깊이가 굉장히 깊었던 매우 읽을 만한 책이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로부터 들었던 그 재미있는 이야기의 한 반 정도는 사마천의 사기 이야기였을 것 같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원 0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어나시게 됐잖아요. 자, 그러고 보니까 세계 3대 성인, 4대 성인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시대에 태어났고, 그분들이 만들었던 종교, 그분들이 만들었던 철학, 그분들이 만들었던 과학, 수학, 이런 것들이 2000년 이상을 동서양을 막론하고 내려오면서 인류 문명사의 문명의 발전을 이루게 된 이 축을 이루게 됐던, 바탕을 이루게 됐던 그런 시기가 특별히 있었다라고 1949년도 칼 야스퍼스가 이야기를 한 것은, 축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어느 정도 되게 이 믿음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축의 시대라는 말이 있었고요. 자,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인문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문학 세 글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은 들어있겠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인문학이 도대체 뭘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인간적으로 살 수 있고요.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고요. 좀 더 화합하면서 매력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사람들은 보통 어디를 가는가? 제가 또 이렇게 강의 때 가끔 여쭤보면은요, 그럴 때는 술집을 간다. 그럴 때는요, 점집을 갑니다. 그럴 때는 저 산을 올라갑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때야말로 어디를 가야 되는가? 저 인문학의 세계로 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인문학을 우리가 이렇게 한 번쯤 읽어보고 자주 손에 잡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경제도 별로 안 좋고요. 해외에는 전쟁도 났고요. 이러다 보니까 삶이라는 것이 사실 보통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녹록지 않은 우리 삶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만 그랬을 것일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세대는 어땠을까? 우리 아버지 세대는 지금 저희 세대보다 훨씬 살기가 좋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든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6.25 전쟁 나고요. 일제시대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살았던 조선 후기에 조선의 민초들의 삶도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 다 증명이 돼 있잖아요. 조선 중기도 마찬가지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전쟁 통해서 정말 힘없는 백성들의 삶이란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을 것이다. 어째 보면은요,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금보다 그렇게 평화롭고 아주 살기 좋았던 시대는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받기를 우리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10배, 100배 훌륭하다라고 평가받는 인류의 현인들이 있잖아요. 이 인류의 현인들도 저희들처럼 똑같이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 가정생활을 했을 것이고, 조직생활을 했을 것이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분에게도 갈등과 고민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다 극복을 하고요, 다 정리를 해놔서 그런 것들이 책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책들을 고전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문학이다, 철학이다, 역사다, 이제 이렇게 책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이 좀 어려울수록 뭔가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할수록 과거의 우리의 인류의 현인들, 특히 저 축심 시대의 인류의 현인들의 어떤 노하우를 이렇게 접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삶에도 어떤 그 통찰력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논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드리기 전에요, 아주 유명한 한 단어를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역이라는 책 많이 들어보셨죠? 주역이라는 책 보면은 공자께서 쓰신 계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상권과 하권이 있는데요, 그 계사전에 궁하면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 세 글자로 궁즉통이라고 하는데요, 궁할 궁자고요, 그 다음에 통할 통자죠. 궁하면 통한다. 이렇게 이제 궁즉통이라는 세 글자를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궁하면 통해질까? 이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어디 굉장히 위기가 왔고요, 살기가 어렵고요, 이렇게 궁한 상태로 떨어졌을 때, 실직을 하고요, 사업이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망한다든지, 위기가 왔을 때 정말 가만히 있으면 통하게 될까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겠죠. 궁즉통. 그래서 그 어구를 좀 자세히 보면 궁즉변, 변즉통이라고 공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궁하면 변하게 돼 있고, 변즉통, 변하면 통하게 돼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더라고요. 궁하면 정말 사람이 변하게 돼 있을까요? 변하면 통하게 된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의미가 부여가 충분히 되는데, 이렇게 궁해졌을 때, 힘들어졌을 때 어떻게 스스로 변화가 될까?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어구에서 제가 궁하면 통하는 6단계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궁해졌을 때 바로 통하는 게 아니라 궁하면 사람이 변하고요. 물론 이 변화 위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사람이 변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목표가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왜 갑자기 변화가 필요하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변화를 하지?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일 먼저 궁해졌을 때요,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을 정확히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초이스, 선택이 됐을 때야만이 그 필요성에 의해서 사람은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육체적으로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태도가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오케이, 나도 한번 다시 재건을 해보자, 나도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이런 생각들은요, 아주 그 목표가 명확할수록, 목표가 간절할수록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궁한 상태에서 이 성취 단계로 넘어가기에 제 1단계는요, 저는 선택에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궁즉선이다,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궁즉선.
그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선즉변 이렇게다 뭐 글자를 끼워 맞춰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변화가 되면 바로 또 통하게 될까요? 뭐 그것도 가능성도 있지만 또 중간에 단계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변화가 되면은요, 뭐 정신적으로 변화가 되고요, 육체적으로 변화가 되면은요, 뭔가를 이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게 충전의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변화의 단계 다음에 오는 것은 충전의 단계다. 영어로는요, 변화를 체인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을 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다른 쉬운 말로는 학습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그 의미 있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의 상태에서 그거를 달성하기는 사실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습이 필요하다. 요즘에는 뭐 평생 학습이다. 이래서 사실은 뭐 학교에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 후반기에 들어가신 분들도요. 뭐 어르신 분들도 그렇고요. 뭔가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요. 새로운 책을 읽어보고 그러한 단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충전의 단계가 오는데요. 그래서 저 학습 기간은 뭐 나이가 젊은 사람이건 나이가 좀 드신 분이건 저 단계를 어느 정도는 거쳐야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다음에야 그 다음에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궁즉선이다. 그 다음에 선즉변이다. 변즉충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변하면 이 뭔가 이렇게 자기를 채우게 되어 있다. 채우다 보면 뭐가 온다고요? 충즉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충즉기. 기회가 온다. 기회는요, 아무나 이렇게 함부로 오지 않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기회가 오는 경우는 절대 불가능하죠.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을 때 기회가 비로소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망을 좀 쳐놔야 지나가는 새들을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왜 나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기회를 잘 잡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뭔가 사전에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되죠. 그것을 저는 충이라고 봤고요. 충전하다, 보충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되면 기회가 온다라고 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회가 오면은 끝난 것인가요? 아니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요, 기회가 왔을 때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좋은 기회가 오는 것처럼 왔을 때 그 다음에는요, 도전을 해야 된다. 챌린지. 그래서 기즉도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기회가 왔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성취되는 것은 거의 다 불가능하죠, 사실은요. 뭔가 열심히 또 도전을 하고요. 몰입을 하고요. 뭔가 포커싱을 해서 만들어내야지 그게 결국은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젊은 사람들도 도전할 수 있고요. 인생 후반전에 드신 분들도 도전할 수 있고요. 그 도전이라는 것은 짧은 사람은 뭐 1년에 끝날 수도 있지만 보통은 5년, 10년 뭐 이 정도로 좀 롱텀으로 이 도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인생의 후반전에 뭔가 이렇게 인생 전반전부터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진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뭔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굴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되기도 하고요. 뭔가 궁한 상태에 빠져들었을 때 자, 이제 뭔가 새로운 목표를 잡고 변화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러면 기회가 생기는데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잘 잡고 이제 도전다운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생 후반전의 도전은 그렇게 짧은 도전이 아니라 좀 길게 두고서 5년 혹은 10년을 두고서 뭔가 집중적으로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도전을 한다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년이건 10년이건 꾸준하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가 1단계에서 목표를 잡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쪽의 목표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무거나 이렇게 잡아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물론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꾸준하게 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요. 그게 만약에 돈이 된다라고 하면 꾸준하게 할 수 있지만 돈도 되지 않는데 그냥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좀 안 된다 치더라도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 이게. 라고 해서 첫 번째 선택의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래도 원하는 것을 한번 선택을 해보자. 그래야 나중에 도전의 단계에 왔을 때 오랫동안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요, 오랫동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성취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사실은요. 어떤 일이든지요, 뭐 짧게 하면은요, 성취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전에서는요, 내가 일단 선호하는 일을 목표 단계에서 잡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저 도전 단계에서 필요한 게 시간 관리라고 생각해요. 왜? 이 시간이라는 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이도 먹어가고 시간은 한정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관리를 좀 잘 해나가야 된다. 시간 관리의 노하우가 약간 필요하다. 도전의 단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요. 좀 더 계획적으로 써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시간이 3년, 5년, 10년을 지나가게 되면 결국은 궁죽통이라고 해서 통하는 단계가 온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궁죽통은 어찌 보면 3단계로, 그러니까 궁죽통, 이렇게 세 글자로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궁죽선, 선죽변, 변죽충, 충죽기, 기죽도, 도전 이후에 도죽통,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보면, 어찌 보면 공자가 얘기했던 저 궁죽통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제가 약간 좀 이렇게 6단계로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6단계로 풀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단계가 아마 이 단계가 아닐까. 아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약간 좀 영어 단어를 좀 써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선택을 초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변화를 체인지라고 바꿀 수 있잖아요. 충전은 차지라고 볼 수 있고요. 기회는 찬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전이라는 것은 챌린지라고 볼 수 있고요. 통이라는 것은 이제 통했다, 그다음에 성취했다. 이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챔피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궁원 상태에서 1단계는 초이스, 2단계는 체인지, 3단계는 차지, 4단계는 찬스, 5단계는 챌린지, 이렇게 되면 챔피언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인생의 챔피언이 되려면은요, 이렇게 6단계로 한번 이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게 아마 공자가 얘기했던 궁죽통이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게 됐고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요, 이 궁죽통에서 첫 번째 단계, 이 선택의 단계에 대해서 과연 논어에서는 어떤 어구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궁죽선에서 선택에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논어 어구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조금 전에 제가 대략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논어에서 어떤 어구가 인생의 목적을 잡을 때, 선택을 할 때, 의미 있는 것을 초이스할 때 좀 귀담아 들으면 좋을 만한 논어 어구가 뭐가 있을까? 제가 그래서 오늘의 이 강의 주제를 궁할 때 통하는 논어인문학, 이제 이렇게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잡았는데요. 논어에서 한번 제 1단계 이 선택의 단계에서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어구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힘들기도 하고요. 이것은 꼭 요즘 사람들만 힘든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지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영국에 아주 대단히 유명한 문필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200년 전에 영국에서 찰스 디킨스가 인생을 한번 쭉 살고 보니까 인생은 두 가지 단어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인생을 60년, 70년, 80년 쭉 살아보고 나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편의 코미디였다, 한 편의 희극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1년 단위로 혹은 6개월 단위로 혹은 한 달 하루 단위로 이렇게 잘게 나누어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트래지디, 비극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러니까 200년 전에 영국 사람들도 이 삶이라는 게 결코 녹록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도 어렵고 사실은 200년 전에도 어려웠고 여러분 공자가 살았던 2500년 전에는 과연 어땠을까요? 공자가 살았던 2500년 전에 공자께서 이렇게 논어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필류근우다. 필류근우.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필이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필류근우. 필이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 반드시 필자고요. 있을 유자죠. 가까울 근자고요. 맨 밑에 글자는 근심 걱정 우자입니다. 필류근우.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다. 이게 2500년 전에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삶을 정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공자께서 인생은 어차피 힘들기 때문에 이거 각자 도생이야. 각자 풀어야 돼. 너희들이 알아서 해. 제자들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뭐 천하의 공자가 아니겠죠. 공자께서는 이것을 해결할 만한 굉장히 이 멋진 어구를 또 제가 아직 4글자를 안 보여드렸는데요. 4글자를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공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이제 이걸 강의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과연 공자는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말로 내가 만약에 공자라면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늘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 가지 대답을 나올 수가 있는데요. 과연 공자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글자인데요. 인무원려다. 인무원려. 사람 인자고요. 그 다음에 없을 무자입니다. 없을 무자죠. 그 다음에 이제 멀 원자입니다. 멀 원다. 멀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다, 고려하다의 려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멀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필히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멀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 자, 이거를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람이 멀 일을 생각할 수 있으면 어떻다고요? 가까이에 있는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이 말을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근심 걱정이 생길수록 멀리를 봐라. 이런 뜻입니다. 근심 걱정이 생길수록 좀 더 멀리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8글자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원려라고 생각합니다. 원려. 멀 원자에 생각할 여자죠. 원려. 여러분, 저 원려라는 말이 요즘 우리 현대적으로 쓰는 단어로 어떤 단어로 바꾸면 아주 적절할까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단어고요.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늘 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원려, 멀리를 생각하세요. 뭐 조직에서는요, 저것을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목표 중에서도요, 단기적인 목표일까요? 장기적인 목표일까요? 원려니까 멀다라는 것이니까 장기적인 목표죠. 중장기적인 목표, 사람이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지 못한다면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 속에 끼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사람이 아주 저 목표가 명확할수록, 저 목표가 분명할수록, 저 목표가 간절할수록 현실에 다가오는 근심 걱정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늘 했던 얘기가 꿈과 목표이겠죠. 저것은 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드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비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람이 꿈과 목표를 가져야지, 사람이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지, 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원려, 멀리를 생각한다.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아주 유명한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 꽃이라는 시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잠깐 그걸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낭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자가 얘기했던 저 원려라는 목표라는 뜻과 김춘수 시인이 이야기했던 저 꽃이라는 말과 이 매칭점이 잘 되더라고요, 아주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가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사람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게 이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여기에 두 번째 연을 보시면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이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꽃이라는 이 단어를 원려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내가 그것을 나의 원려라고, 내가 그것을 나의 꿈이라고, 내가 그것을 나의 간절한 목표라고 선택했을 때 그것은 내 인생으로 다가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꽃과 같은 것이 되었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들판에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지만 이 꽃이 다 저에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느 해 봄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서 그 꽃에게 의미 부여를 했을 때야만이 매년 봄이 돌아와서 그 꽃이 피어날 때 그것이 저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가 다 저와 의미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나의 꿈이라고, 나의 목표라고 선택했을 때야만이 그것은 제 인생으로 들어와 저에게 힘을 주는 마치 꽃과 같은 소중한 것이 된다라는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2500년의 공자가 얘기했던 인무원료 필류군우나 현대 시인들이 이야기하는 저 꽃이라는 시나 이게 뭐가 다르겠는가, 이게 뭐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6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 선택의 단계에서, 초이스의 단계에서 인무원료 필류군우,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 그러니까 저 원료라는 것, 저 목표라는 것, 저 꿈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이게 중요할까.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고요. 선택을 하는데 약간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을 저희가 특히 인생 후반전이나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신 분들이 인생 세컨 2라운드죠. 인생 후반전이나 혹은 3라운드나 이런 경우에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한 번 더 멋진 삶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아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만한 논어 어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어구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조금 긴데요. 부의가구야 수지편지사 오역위지 여불가구 종호소오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수리편 제11장에 나오는 논어어구인데요. 제가 이제 한 줄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부라는 단어가 나오죠. 부라는 것은 이제 뭐 부자 할 때 부자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돈이라는 게, 부라는 게 구할 구자가 밑에 나오잖아요. 구하는 만큼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라는 게, 돈이라는 게 우리가 구하는 만큼 가능하다라고 하면, 두 번째 줄 수지편지사. 자, 글자가 약간 좀 어려운데요. 숫자는 잡을 숫자입니다. 비록 숫자입니다. 비록. 네, 비록,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집자는 잡을 집자고요. 그 밑에 편자는 가죽 회처리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죽 회처리를 잡는다, 집편, 이런 건데요. 그 가죽 회처리를 잡는 사람을 보통 지칭하기를 집편지사다, 이렇게 이제 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집편지사. 우리 직업 중에서 가죽 회처리를 가지고서 직업으로 삼을 만한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 보면은요, 마부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말을 모를 때 가죽 채찍을 갖고 일을 하잖아요.
또 이제 이런 시장통 이런 데서 높은 사람들이 왔을 때 사람들을 헤쳐내기 위해서 가족 회초리로 이렇게 쳤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편지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공자가 이야기합니다. 돈이라는 게, 부라는 게 구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나는 비록 저 지편지사, 마부의 일이라도 오역위지. 나는 내가 그것을 하겠지만 그런 뜻입니다. 돈이 된다라고 하면 직업의 귀천이 없습니다.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옛날에 좀 있었겠죠. 지금 귀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뭐 마부의 일이라든지 저런 지편지사의 일이라도 오역위지 내가 하겠다라고 공자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불가구 구하는 만큼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쩌겠는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요 대목에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인생의 하프타임 50 정도 나이를 넘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다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 한 50년 동안 살아왔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파노라마처럼 돌아가는데요. 학교를 졸업하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직장을 잡고요. 그다음에 결혼도 하고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만 열심히 하면 정말 멋진 배우자에, 멋진 차에, 멋진 집에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그렇게 30대가 지나고요. 35세가 되고요. 40대가 지나고요. 이제 한 50대 정도가 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경제라는 게 내가 원하는 만큼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부자는 정말 하늘에서 낸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찬스가 안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럼 인생을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도 적지 않은 기간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직도 인생 후반전을 돈 하면서 살아야만 될까? 이런 생각, 아니면 다른 정말 좋은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공자님의 이 논어옥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종오소오다. 종오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맨 위에 글자 따를 종자죠. 따를 종. 그 다음에 나오자고요. 나오자. 그 다음에 바소자죠. 그 다음에 좋아할 오자입니다. 좋아할 호자죠. 호자. 그래서 종오소호.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공자가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부의가구야 수지편지사 오역이지 여불가구 종오소오라. 돈이라는 것이, 부라는 것이 구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내 비록 마부의 일이라도 하겠지만 그게 정말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인생 후반전 혹은 남아있는 생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겠어 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공자께서는 저 부라는 것에 대해서 부자, 돈 이런 거에 대해서 논어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데 정말 몇 개 안 되는 아주 귀한 논어 어구 중에 하나가 이 어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부자가 들어간 어구가요. 자, 종오소. 자, 그래서 마지막에 네 글자 저 종오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써먹기도 하고요. 저는 저 종오소를 어디서 가장 많이 보았냐면 우리가 보통 주말에 이제 이렇게 산에 등산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걷는다거나 이럴 때 등산이나 걷기가 다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할 때 막걸리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은요. 그 벽에 많이 써 있더라고요. 종오소. 나는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 멋진 말이긴 하지요. 그런데 저것을 제 인생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저희 선배도 만나 뵙고요. 저희 후배들도 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이런 데 가서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이런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저희가 정말 이구동성으로 들었던 대답이 내가 지금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어르신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젊은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인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이게. 인생을 좋아하는 것을 찾으면서 소비가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실은요. 가능하면 내가 본인이 좋아하는 것, 가능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거나,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좋아하는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게 더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게 더 사실은 현실성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또 인생 후반전이다. 뭐 인생 전반전은 A라는 일을 하고요. 인생 후반전은 전혀 다르게 B라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뭐 잡을 바꿔도 되는 거죠. 직업을 바꿔도 되는 거죠. 하지만 인생 전반전에 계신 분들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1단계라고 생각하고요. 뭐 인생 후반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인생을 통틀어서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준비해 가면서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궁죽통 말씀드렸잖아요. 궁하면 통한다. 이 단계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단계가 궁죽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궁하면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택을 할 때 가능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 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어구를 제가 2500년 전에도 공자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000년을 내려오면서 수많은 조선의 선비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논어를 읽어가면서 중호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겠죠. 과연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삶이고 정말 멋지게 사는 삶일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을 저는 했다라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능하면 내가 하고 싶은 바를 선택을 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멋지게 한번 통해보자, 성취를 해보자,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선택할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그거는 각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전 이렇게 한번 오늘 팁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려보려고 해요.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팁을 드려볼게요. 정말 그러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메모지 5장을 준비해 보세요. 메모지 5장을 준비해서 각 한 장에 하나씩 쓰세요. 무엇을 쓴다고요? 두 가지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시간도 좀 있고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가정하시고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한 장에 하나씩 써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거 쓰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돈 걱정 안 하고 시간 걱정 안 하면 정말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어려서부터 생각했던 것도 있고요. 뭐 지금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정말 버킷리스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투자를 해서 이런 거죠. 앞으로 10년 정도를 투자를 해서 내가 한번 꼭 해보고 싶은 거,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요 5개를 써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그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선택하시기 어려우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종이를 접으세요. 접어서 손바닥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올려놓고 이걸 떠리키세요. 저와 가장 가깝게 떨어진 것을 주우세요. 이걸 펴보시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3년, 5년 동안은요, 책을 보시더라도 요거에 대한 책을 보시고요. 사람을 만나시더라도 요거에 대한 사람을 만나시고요. 뭐, 인터넷을 보시더라도 요거에 대한 인터넷을 주로 보셔갖고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앞으로 5년 이내에 요거에 관련된 책을 수십 권을 읽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5년 정도 후에 뭐 할까 찾아보면은 당연히 뭐를 하셔야 돼요? 지금껏 준비했던 5년 동안 준비했던 틈틈이 준비했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5년 후에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됩니까? 이제 5년 정도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좋아하는 거 5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앞으로 5년, 10년, 15년 인생 후반전 지속적으로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바로 궁죽통이 되겠다 이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궁죽통 그리고 이 궁할 때 통하는 논어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